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 이관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세 잔금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전세 금액은 2억 8천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을굴안에 1순위로 은행권, 근저당권이 1억 3천2백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 1순위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잔금일날 이 근저당권 1순위 1억 3천2백만 원을 말소 등기하고 입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려면 이제 그날 하루에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은 그렇게 걸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인분이 돈이 있다면,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먼저 이제 갚고 말소를 하고 하면 되는데, 잔금일 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그 잔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일부를 이제 근저당권 금액을 변제를 하고 말소 등기하는 거다 보니까 잔금일 날 전부 다 아침 만나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소는 누가 하느냐면 근저당권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 있잖아요. 그걸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도 등기 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등기 필증을 누가 갖고 있냐면 등기권자가 갖고 있는 거죠. 등기권자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자가 누구냐는 거죠. 돈을 받을 권리자가.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등기 필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필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등기 말소를 누가 하느냐면 은행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말소할 테니까 서류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도 은행에서는 안 주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그 필증을 받아다가 제가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시간도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 등기 필증이 제가 은행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본점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은행 본점에 가서 그거를 필증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말소하러 가면 제가 이쪽에서 일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일 처리 안 했고요. 잔금일날 이제 아침 일찍 만나서 아침 일찍 만나야 됩니다. 일찍 만나가지고, 예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채권 은행으로 전화하면 날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와 원금이 얼마라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설정자가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원금과 이자가 얼마라고 하고 그 가상계좌를 받으면 그 가상계좌에다 원금과 이자를 넣고, 그 다음에 말소 비용까지, 말소 비용은 한 45,000원에서 5만원 하거든요. 그 말소 비용까지 송금을 하면 은행 자체에서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말소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도 끝까지 좀 믿음이 저기에서 다 줬는데 말소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해서 저희가 이제 1억 3,200에 대한 원금 이자만 주고 나머지 잔금의 일부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말소하려면 접수하고 또 한 2, 3일 걸리고, 한 길게는 일주일 걸리다 보니까 이제 말소 접수증이라도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은행에다 얘기를 해서 접수증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한 1시쯤에 접수증이 왔어요. 이게 등기 신청 사건 접수증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그런 또 문구가 뜹니다. 뭐 신청 사건 접수증이라고 뜨고, 접수증이 있으니까 이제 원금과 이자, 말소 비용 계속 치면 그쪽에서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말소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거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은행을 믿고 법무사님을 믿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 사람들은 이제 요 순서대로 아시고 그렇게 일 처리하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잔금일날 잔금은 다 치렀는데, 이제 우리 손님들은 그날 바로 이사하진 않았었어요. 바로 이사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계약할 때 조건이 뭐 도배해주고 장판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짐을 다 빼고 보니까 이제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 몇 개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께서 요것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이제 주인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다 해서 몇백만 원 들여서 다 해주는데 이것까지 또 내가 해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 나와서 이제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얘기 들어서 이제 그런 똑같은 뭐 안 좋은 소리는 전달해 드리지 않아서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은 없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도배장판은 누가 해줘야 되나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월세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월세라서 해주고 전세라서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떤 법률에도 없고 민법에도 아무 임대차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전세는 해주고 아니 뭐 도배장판을 누가 해줘라 라는 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건 민법에서 620 몇 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목적에 맞게끔 계약기간 존속 중에 계약기간 안에 사용에 맞게끔 임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새로도 임차인에게 이걸 집이면 집으로 사무실이면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집주인이. 그리고 또 그 기간도 임대차 존속 기간이니까 임대차 기간 동안에 주인은 그걸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배나 장판을 해주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해주냐?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집주인이 급해서 이거 빨리 빼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 오는 사람은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지만 놓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도배 장판 해달라면 해주는 거고 뭐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임차인이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구조도 너무 마음에 들고 위치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이 집을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도배가 상태가 안 좋아도 임차인이 그럼 제가 들어가서 도배할게요. 내가 뭐 장판 내가 이대로 살게요.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협의는 구체적이고 또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협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지 법적으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임차인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목적물이 그 사용 수익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임대차 기간 중에 해줘야 된다는 거는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 그 보일러가 내구 연한이 한 10년이다. 그럼 10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되는 거다. 그랬을 때 한 11년 썼는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고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임차인이 주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거 너무 오래돼서 뭐 고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이때 비용은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2년 살다가 이 보일러를 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떼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임차인이 떼갈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세면기나 뭐 화장실 뭐 변기나 뭐 수전이나 형광등 내가 갈았다고 이사 갈 때 내 형광등이랑 떼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명은 보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보이 봤는데 그 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세면기 이렇게 중요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인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그 보일러가 임차인이 관리소홀로 겨울에 한겨울에 보일러 떼지도 않고 어디 여행 가느라고 여튼 며칠을 그냥 방치해놨어요. 근데 보일러 열어 터졌어. 이런 거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제가 중개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갖고 상담하러 오면 저는 저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임차인이 고쳐야 됩니다. 이건 임대인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필요비 얘기하시고 유익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필요비, 유익비도 이제 어디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면 필요비이고 뭐고 유익비가 뭐냐면 필요비는 필요하니까 필요비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이 사무실, 이 주택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돈을 쓴 것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가 대충 뭐가 있냐?
뭐 아까 말씀드린 형광등 고치는 거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했을 때 내가 살면서 필요하니까 노후돼서 고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필요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비라는 거 있는데 유익비는 유익하니까 유익비예요. 이게 뭐냐면 말장난 같은데 내가 이 돈을 썼는데 이게 유익하게 된 거예요. 이 건물에 유익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근데 집이 너무 오래된 거는 샤시를 알루미늄 샤시에서 하이 샤시로 싹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샤시를 싹 바꾸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뭐 많게는 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면 샤시를 딱 바꾸게 되면 이 집 값어치가 유익해지는 거죠. 올라간 거예요. 집 가격 금액이, 매매 금액이. 그러면 이걸 이제 유익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임차인이 이제 살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샤시를 말씀드릴게요. 샤시를 다 고치고 싶어. 너무 춥기도 하고 저기도 많이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치고 싶어. 근데 이게 한 6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싹 고쳐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줄까요? 주인이? 이거 유익비니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유익비는 또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도. 돈 안 주면 내가 이걸 유익비를 해서 내가 유치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걸 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주인분하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한 600만 원이나 1,000만 원 들여서 샤시를 고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거 수리비가 600만 원 들어가는데 600만 원을 나한테 줄래? 아니면 나중에 뭐 2년 뒤에 내가 나갈 때 현존해서 남아있는 값어치가 만약에 뭐 400만 원이다. 그럼 400만 원 줄래? 아니면 300만 원 줄래?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고 수리를 하겠죠. 당연히 큰 금액이니까. 작은 금액도 나중에 꼭 세입자들이 있고 영수증 꼬질꼬질한 거 모아놓고 있다가 2년 되면 뭐 색깔도 변해요. 그런 거 모아놓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고쳤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샤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 주인이 돈 안 줬다. 거기 유익비에 대한 상환 돈 안 줬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서면으로 다 남겨놓으면 더 좋고요. 여기서 필요비, 유익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짐을 이삿짐을 다 빼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은 그냥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중개해준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 공인중개사가 들어보고 이렇게 서로 중재를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앉혀놓고 얘기하게 되면 감정 싸움으로 돼서 나중에 별로 썩 좋은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한 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긴 있었었는데 그냥 잘 해결해서 나갔어요. 우리가 전세집 들어갈 때 아니면 월세집 들어갈 때 아니면 사무실 들어갈 때 잔금일날 꼭 보는 게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내가 계약 당시에 있을 때와 지금 있을 때 똑같이 있는지, 다른 제한 물건, 예를 들어서 가압류나 근저당이나 압류나 이런 것들이 새로 첨가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실 때는 창문이나 변기나 세면대나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상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금이 가서 파손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나오실 적에 서로 증거 자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열쇠, 특히 아까 앞전에도 열쇠 얘기하셨는데, 열쇠 요즘에는 전부 다 번호 키우고 하지만 일반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열쇠도 있으니까 열쇠 3개 받았으면 3개 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계약이 만료돼서 나갈 때 똑같이 이렇게 전달해주고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상가 임대차 할 때 많이 나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을 한 문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상회복 의무예요. 원상회복 의무를 문구를 집어넣으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그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원상회복 의무는 이거 많이 논쟁이 많이 돼요. 판례도 좀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의 돈으로 원상 회복해놓고 나간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유익비고 필요비고 뭐고 하나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지만 유치권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져요. 100%. 왜? 내가 원상 회복 해놓고 나가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당신이 들은 거, 예를 아까 내가 말씀드린 샷이 있는 거 다 치우고 옛날에 했던 알림률 그대로 돌려놔. 이거 원상 회복해놔. 이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엄청나게 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는 원상 회복 의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임대인분이 주장을 많이 해요. 임대인분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필요비와 유익비, 뭐 필요비는 문제 없겠지만 유익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를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를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를 꼭 넣어달라고 하는 임대인은 뭔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써달라면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꼭 넣어달라고 하시는 상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춰서 원상회복 의무는 넣고 안 넣고는 각자의 이득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의무냐 이것 때문에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 도대체 원상회복 의무야? 라고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물 주인분이 그 도서실을 쓰는 학원이었구나. 학원으로 쓰다 보니까 각각 칸막이를 해놓은 거예요. 뭐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부시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학원이 나가면서 그 주인분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학원으로 놀려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임차인이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임대를 계약서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 가요? 주인분은 이거 교실 칸막이 다 막아놓은 거 전부 다 철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나 들어올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기존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원상이다. 원상 의무가 나는 이걸 보고 왔으니까 이게 원상 의무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놓고 이거 위에 내가 추가로 했던 거 요것만 원상 회복해놓고 나가겠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근데 이거는 맞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임차인 말이 맞아요. 임차인은 뭐냐면 내가 들어올 때 주인과 계약서 쓸 때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내 원상 회복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존 커피숍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그대로 그 커피숍을 그 영업권을 전부 다 양수를 한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다 양수해서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숍을 하다가 나가게 된 거야. 근데 그거 이제 기존 임차인 말고 현재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건물 주인분께서 야 원상 회복 해놓고 나가. 그러니까 원상 회복 하려니까 원상 회복비가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뭐 쓰레기 비우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이러고 철거 비용 엄청나게 많이 나가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니까 원상 회복 안 하고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내가 들어올 때 원상 회복이 이 상태였었다. 이거 커피숍 있는 상태에서 원상 회복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 일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차이가 좀 약간 있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내가 영업권이나 모으는 걸 권리금을 주고 내가 다 양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상 회복 의무도 양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현재 있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원상 회복 의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없이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을 하고 나간다. 이거를 써 놓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놓는 게 좋죠. 원상 회복은 어디까지? 이걸 넣어놓는 것이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던 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호프집 하던 건 호프집 그대로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커피숍 그대로 인수하면 포괄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기존에 있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도 양수한다,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 없고 그냥 집주인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것들은 그거는 원상회복 의무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좀 냉정한 얘기지만 계약서 작성을 할 적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써 넣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상회복 그렇게 하니까 너무 또 딱딱하게 또 간 것 같네요. 또 원상회복 할 때 또 제가 딱 겪은 건데 하나 생각나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폐업 신고를 안 하면 물론 강제 폐업 신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영업신고증하고 폐업 사업자등록증 말소 폐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이게 원상회복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요거 차이는 이제 좀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약 쓸 때는 그런 것도 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 내줄 때 폐업했다는 사실 때까지 다 해줘야지만 이제 임대보증금을 내주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영업권 같은 거 양도양수할 때는 그냥 넘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사람이 폐업할 때는 이제 그것도 많이 요즘에는 세무사에서 기존에 있는 업소가 있으면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조금 걸림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말소하고 오시든지 같이 손잡고 오셔서 양도 하시든지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20분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은 전세로 들어갔지만 매매로 이제 들어간 게 있어요. 김포 구례에 있는 아파트 33평인가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좀 싸더라고요. 2억 5천 정도의 매매가 됐는데요. 그 매매도 해서 다음에 바로 추적 세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